자,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과 심층학습이라는 글을 볼 건데요. 자, 이 글은 인공지능을 제대로 하는 설명문이에요. 설명문은 늘 말하지만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어떤 의견이나 주장이 들어가기보다는 객관적인 태도로 글이 전개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해설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인공지능 기술에 응용된 과학적인 어떤 이론과 기술적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심층학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글을 읽어봅시다. 자, 새 제목이 달려 있네요. 머릿말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제목의 글이고요. 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5년 존 메카시와 신경학 전문가인 마빈 민스키, 허버트 사이먼 등 10여 명이 컴퓨터의 인간의 지적 활동을 가르치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며 처음으로 사용되었대요. 이 용어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 즉 유래, 기원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민스키라는 사람은 또 역시 사람이들 많이 나올 것 같아. 인공지능을 사람이 수행했을 때 지능이 필요한 일을 기계에 수행시키고자 하는 학문과 기술이라고 이 사람은 정의 내렸대요. 그러므로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시각과 음성 지각 능력, 자연 언어 이해 능력,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능력 등을 실현하는 기술이다라고 민스키가 내린 정의인 거죠. 자, 지금 두 가지 정의가 나왔어요. 인공지능 연구의 목표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목표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기계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라고 해서 지금 첫 번째 민스키의 어떤 정의와 인공지능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네요. 학자들은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죠. 그렇죠? 이거 이꼴 인공지능. 인간이 보고 듣고 생각해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정보의 흐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제 나오겠죠? 자, 우선 1번이네. 첫 번째.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 그 뜻을 알아차리는 입력 과정이 이루어진다. 자, 첫 번째 과정은요, 입력 과정이래요. 즉, 외부의 물리적 자극을 받아 생리학적인 신호로 변환하고 뇌에 전달하는 과정과 대뇌가 그것을 인지하는 과정, 이게 바로 입력 과정이라는 거죠. 정보가 입력되면 인지된 데이터나 정보를 적절한 위치에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꺼내오도록 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정보를 적절히 변형하고 가공한대요. 이게 두 번째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다음 단계는 이라는 거죠. 자, 넘버링을 한번 해볼게요. 정보가 입력되면 이어서 이제 이게 두 번째인 거죠. 자, 세 번째는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이래요. 그쵸? 이 단계에서는 일정한 순서와 기준에 따라 정보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마지막 단계는 창조의 단계인 거래요. 자, 이게 4단계네요. 그쵸? 즉, 처리, 분석, 판단의 과정을 통해 전혀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정리해 출력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래요. 5단계까지 있네요. 그쵸? 자, 정리해 출력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 자, 5번인 거죠. 자, 보니까요, 이거는 뭐냐?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자, 인간이 처리하는 방법이야. 이거는 컴퓨터가 아니라, 그치?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적용을 하겠다. 그쵸? 인간은요, 입력, 두 번째, 판단하고 변형하고 가공하는 거, 세 번째,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 네 번째, 창조하는 것, 다섯 번째, 출력하는 것, 이런 정보 처리 과정을 지닌대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적용을 해야겠다. 자, 이어서 본격적인 본문으로 넘어왔고요. 그 중에 이제 신경망 이론이라는 게 있나 봐요. 자, 마저 읽어볼게요. 컴퓨터는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컴퓨터가 등장하여 비로소 인간의 사고 과정, 뇌 구조와 기능,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리
생리 현상에 대한 연구가 촉진되었다. 한마디로 컴퓨터 덕분에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네요.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기기 부품, 즉 하드웨어로 구성된 논리회로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대요. 한마디로 컴퓨터의 이제 등장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발전에 정말 많은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높은 수준의 복잡성과 유연성, 그리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다음 작업을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기계가 사람의 지능에 도전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컴퓨터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컴퓨터가 인공지능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학자들은 인간이 지닌 것과 같은 지식을 컴퓨터에 어떻게 넣어주냐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자, 이게 이제 학자들의 고민인 거지. 즉, 인간과 같은 것을 어떻게 컴퓨터로 대체할까? 이것을 지금 고민을 했고, 처음에는 인간의 지식 습득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나, 현실 세계의 모든 지식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 두뇌의 신경망을 이용하면 어떤 정보를 기초로 하여 그것을 적시적소에 활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이론이 바로 신경망 이론이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신경망 이론이라는 거예요. 신경망 이론은 워런 맥컬러와 윌터 피츠가 처음 제시했대요. 맥컬러와 피츠는 생물학적인 신경망 이론을 단순화해서 논리, 산술, 기호, 연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신경망 이론을 제시했대요. 아, 이 두 사람은요, 생물학적인 신경망 이론을 단순화한 다음에 이렇게 논리나 산술이나 기호, 연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신경망 이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들은 마치 전기 스위치처럼 온과 오프로 작동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인공신경을 그물망 형태로 연결하면 그것이 사람의 뇌에서 동작하는 간단한 기능을 흉내낼 수 있다라는 것도 증명을 했다는 거야. 아,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맥컬러와 피치라는 사람이 어떻게 신경망 이론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신경망 이론을 발판 삼아 미국의 프랭크 로젠블렛은 사람처럼 시각적으로 사물을 인지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인 퍼셉트론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대요. 이런 거 언젠가 한번 독서집에서 본 것 같아. 자,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신경세포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을 한대요. 퍼세트론의 각 단위는 여러 가지 입력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것들이 합쳐져 사전에 정해놓은 특정한 한계값을 넘어서면 출력이 된다라는 게 이제 퍼세트론의 작동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가지돌기가 자극받을 때 신경세포가 신경신호를 발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공통점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각각의 단위가 특정 입력 정보에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퍼세트론은 훈련을 통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 퍼세트론은 인공신경망을 실제로 구현한 최초의 모델이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이 만든 퍼셉트론이 신경망을 구현한 모델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여기 보면은 워런 맥컬러와 윌터 피츠라는 사람은 이러한 신경망이 작동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요. 지금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은 퍼셉트론을 만들어서 이것이 인공신경망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준 사람인 거죠. 자, 그러나 기계학습엔 한계가 있나 봐. 자, 마저 읽어볼게요. 획기적인 인공신경망 모델인 퍼셉트론을 활용한 기계학습이 기술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그것이 대부분의 컴퓨터에 활용되지는 않았다. 퍼셉트론에 한계가 있었나 봐. 퍼셉트론은 보통의 컴퓨터나 인간이 쉽게 푸는 기본적인 논리 문제조차 제대로 풀지 못했으며 퍼셉트론을 학습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대요. 아,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네. 요즘에야 뭐 알파고가 이세돌과 경기에서 바둑도 이기고 하지만 이때만 해도 되게 멍청한 기기였나 봐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층 퍼셉트론을 제안했대요. 아,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뭔가 이제 좀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겠죠. 이후 다양한 학습 모델이 제안되었고 많은 학자들은 기기가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려고 기존 퍼셉트론의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중간칩을 삽입하고 중간층의 신경만 층수를 늘려나갔대요. 그러니까 이걸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신경망의 층수를 늘릴수록 기계가 판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해서 학습 수행에 지장이 생겼다. 한마디로 층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즉
재진술이죠. 다층 퍼셉트론의 인공신경망을 3층 이상으로 올리면 학습 수행이 오히려 어려워졌대요. 한계가 명확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어 점차적으로 학습의 오류율을 줄여나갔으나 기계학습은 1980년, 1990년까지도 답보라는 건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발전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기계학습의 진화, 이번에 심층학습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었나 봅시다. 일반적으로 기계학습에 적용된 컴퓨터의 데이터 분류 방식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뉜다. 분류죠? 분류의 방식을 쓰고 있어요. 지도학습은 컴퓨터에 먼저 분류 기준을 입력한 후에 컴퓨터에 정보를 가르치는 방식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일단은 우리가 뭔가를 주입시켜 놓고 그걸 바탕으로 정보를 입력하나 봐. 예를 들어, 자, 예시를 쓰고 있어요. 예시.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은 고양이임이라고 알려주면 컴퓨터는 미리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이 사진을 구분한대요. 자, 근데 비지도 학습은 뭔가 봤더니 분류 기준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컴퓨터가 알아서 분류하게 하는 방식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비슷한 군집을 찾아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이 사진은 고양이임이라는 배움의 과정 없이 이 사진은 고양이 사진이군이라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래요. 이게 바로 컴퓨터 데이터 분류 방식의 두 가지 분류인 거죠. 자, 기계학습은 2006년 캐나다의 게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에 의해 전기를 맞이하였다. 힌턴은 많은 층수의 다층 퍼셉트론도 사전 훈련, 즉 연산 과정에 여러 층을 두어 컴퓨터 스스로 정보를 잘게 조각내어 작은 판단을 내리게 하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다라고 봤다는 거죠. 자,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은 사전 훈련을 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봤나 봐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키자라고 봤대요. 그리고 이와 같이 기존 기계학습의 한계를 극복한 인공신경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계학습을 새롭게 심층학습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계로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학습을 심층학습이라고 봤나 봐. 힌턴은 다층 구조로 설계하여 깊어진 인공신경망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존의 문제와 관련하여 학습을 위한 데이터들을 비지도 학습을 통해 사전 훈련하면 신경망이 깊어져도 학습이 잘 된다는 것을 발견했대. 아, 비지도 학습이네요. 힌턴은 필기체 디지털 이미지를 분류하는 작업에 이 심층 신뢰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1.2%라는 오류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른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오류율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와 이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능력이란 두 요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빅데이터, 그리고 컴퓨터 능력, 이거 없이도 할 수 있는 발견이었대요. 굉장히 특이하죠? 심층학습은 비지도 학습 방법을 사용한 사전 훈련 과정으로 데이터를 손질해 인공신경망 최적화를 수행한다. 이게 원리인 거죠. 특징 추출부터 학습까지 알고리즘에 포함한 것이 심층학습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 특징이 나왔죠. 이게 다 포함돼 있대. 심층학습은 연산 과정에 여러 층을 두어 컴퓨터 스스로 정보를 잘게 조각내어 작은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종합해 결과를 내놓는다. 즉, 심층학습은 다층 구조의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이고 다량의 데이터에서 높은 수준의 추상화 모델을 구축하는 기법이다. 심층학습은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인 벡터나 그래프 등으로 표현하고 이를 학습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서 심층학습에 대해서 지금 특징과 어떤 연구의 목표 같은 거 알려주고 있죠. 얼굴이나 표정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특정 학습 목표에 대해 심층학습은 학습을 위한 더 나은 표현 방법과 효율적인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심층학습은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특징이 4가지가 나왔어요. 자,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사회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달이 불러일으킬 문제, 예컨대 예를 들어 인간의 일자리 문제나 인공지능 로봇의 인간성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글은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길이었고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발달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죠. 그렇죠? 이러한 기계학습의 한계가 생기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지금 심층학습이 나왔고 이걸 주로 주장한 사람이 제프리 힌턴이었다라는 거네요. 자,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 좀 정리해 놓읍시다.